지난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어디에 적용했습니까?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매질에 적용을 했죠. 그랬더니 파동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방정식을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유도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유도한 파동방정식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동방정식 안에 그 파동의 속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속력이 무엇으로 구해졌습니까? 매질의 성질로 구해졌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줄에 생기는 파동의 경우에는 그 줄의 장력과 줄의 선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부피가 있는 이런 사방으로 퍼진 물질의 파동이 전달될 때는 그 물질의 역률과 그 다음에 그 물질의 부피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파동이 갖는 중요한 성질, 파동의 중첩과 간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중첩 원리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 간섭은 파동의 중첩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 중첩 원리는 파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첩 원리가 여러 현상에서 적용되는데,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전기력의 중첩 원리입니다. 전기력의 중첩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전기력이죠. 근데 이렇게 전화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2개가 이 세 번째 전화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때 우리가 중첩 원리를 적용합니다. 중첩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요 2개가 한꺼번에 나머지 이 세 번째한테 작용하는 거 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QB는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전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QA와 QC 사이에 전기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QA는 없다고 생각하고 QB와 QC 사이에 전기력을 구합니다. 요 2개를 벡터로 합한 것이 바로 요 3개가 같이 있을 때 QA와 QB가 한꺼번에 QC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첩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QA가 Q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렇게 구합니다. 이것을 FC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QB가 QC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거 구할 때는 QA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FCB를 구했습니다. 2개가 같이 있을 때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렇게 벡터적으로 합한 것이 바로 전기력이다. 이것이 중첩 원리입니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중첩 원리가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A, B, C 3명이 있다고 할 때 A하고 C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친밀감 느낄 때 있고, B는 없을 때, 그다음에 A는 없을 때 B하고 C하고 사이에 친밀감 느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A, B, C가 세 사람이 다 있을 때 A와 B가 C 사이에 느끼는 친밀감이 요 2개, 한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것을 그대로 더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생물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미건조한 자연 현상에서는 중첩 원리가 이제 자주 이제 성립합니다. 이 파동에서도 중첩 원리가 성립하는데, 파동에서의 중첩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동이 2개가 온다고 하겠어요. 여기 파동 A가 있고, 지금 파동 A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파동 B가 또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파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파동이 매질의 어떤 위치에 오면 그 매질이 떨죠. 떨 때 어떻게 떱니까? 그 파동이 떨으라고 하는 방법으로 떠는 거죠. 이랬을 때, 이 C라는 위치에 A와 B가 동시에 도달하면 요 C 매질은 어떻게 떨까? 저 A는 오른쪽으로 떨려고 그러고 B는 왼쪽으로 떨려고 그러면 요놈 도대체 어떻게 떨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B가 없다고 생각하고 A가 떨려고 한 거하고, A가 없다고 생각하고 B가 떨려고 한 거 2개를 합한 식으로 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파동 A와 B가 매질의 같은 위치 C에 동시에 도달하면, 그때 동시에 도달했을 때 매질 C가 이제
움직이는 떠는 변이 RC는 파동 A에 의한 파동 A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변이 RA와 파동 B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변이 RB를 그대로 벡터로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기력에서의 중첩 원리와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이 RA는 이렇게 된다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파동 B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 A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파동 B의 변이는 RB라고 할 때 두 개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떠느냐? 요거 두 개를 벡터합한 것으로 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파동의 중첩을 이제 적용하면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질의 한 위치에 두 파동이 동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각 파동의 변이에 벡터합으로 진동한다고 그랬죠. 아까는 좀 비스듬하게 오는 경우를 했지만 두 개가 일직선상에서 오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파동의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표시해 보겠어요. 자, 위에는 그냥 두 개 온 거고 요게 파동 중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 저 위에 거는 위로 올라갔고 아래 거는 아래로 내려갔죠. 두 개가 중첩되면 어떻습니까? 요 매질은 어떻게, 이 줄은 어떻게 떠냐면 두 개를 더한 걸로 이렇게 떨죠. 그런데 이런 파동 두 개가 중첩되었을 때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서 겹치면 중첩을 하지만 이제 지나가가지고 겹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재밌습니다. 요 양쪽에서 파동이 이렇게 온다고 하겠어요. 다시 왔다가 여기서 만나서 중첩됐다가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원래 파동이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중첩되었던 두 파동이 분리되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동의 중첩, 파동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동의 중첩으로부터 파동의 간섭을 유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파동의 간섭이 무엇인지를 유도할 때 우리 파동은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했을 때 두 파동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 삼각함수의 덧셈 법칙을 이제 이용을 할 텐데 이 덧셈 법칙을 오늘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유도를 할 텐데 한 번은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뭐였습니까?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요건 이제 복소수죠. 요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일러 공식입니다.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면 이제 익스포넨셜 I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익스포넨셜 I 알파와 익스포넨셜 I 베타를 곱한 것과 같죠. 그리고 이제 먼저 좌변의 오일러 공식을 적용합니다. 좌변의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자, 우변의 오일러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오일러 공식이 익스포넨셜 I 알파는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 I 베타는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개를 이제 곱해야 되겠습니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개를 곱하면 실수가 나오고 또 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에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오는 그 실수가 나오죠. 그리고 요 두 개를 곱하면 허수가 나오고 요 두 개를 곱해도 허수가 나오죠.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서 실수 부분은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요놈하고 요놈이 같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인 알파 베타는 허수 부분이니까 요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코사인의 덧셈 법칙은 코스 사인 사인인데 이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죠. 사인 함수의 덧셈 법칙은 여기 코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여기는 더하기가 됩니다. 이 오일러 공식으로 유도하니까 뭐가 좀 찜찜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삼각형을 그립니다. 여기에 이쪽 꼭지각이 알파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꼭지각이 베타인 이런 삼각형을 또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요.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고 이것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빗면의 길이를 1이라고 하고 나서 우리 요런 직사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건 직사각형의 요거 대각선이죠. 대각선이니까 요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고 그래서 요것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요건 1이면 요 길이는 1이면 저기 좌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1 곱하기 뭐가 됩니까? 사인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는 코사인 베타가 되죠. 그리고 요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건 바로 사인 베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 놈은 요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는 뭐냐면 요 알파인데 요 길이가 코사인 베타니까 코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뭘 구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우리 요 각이 요거 알파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요 각이 왜 알파입니까? 요 각하고 요 각하고 같은데, 요 놈하고 요 놈은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은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죠? 자, 여기 알파니까, 여기다 요렇게 그려보기로 하겠어요. 요렇게 그릴 것 같으면, 우리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 빗변이 사인 베타니까, 사인 베타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각함수 덧셈 법칙에서 사인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인 알파 베타는 봤더니 어떻습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를 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요 놈, 요거하고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하고 요 놈하고 더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를 더하면 됩니다. 요게 우리 아까 오일러 공식으로 유도한 거하고 똑같이 사인의 경우는 플러스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는 거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형으로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분명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 베타를 구하기로 해서 뭐 비슷하게 합니다. 여기 삼각형, 직각삼각형인데 꼭지각이 알파고 또 다른 직각삼각형 꼭지각이 베타고 요 길이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그러면 위쪽은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위쪽은 요거는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요 빗변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게 1이니까 요거는 코사인 베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게 코사인 베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전체 길이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뭘 아냐면 요거는 아까 한 거 사인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여기가 바로 알파니까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요 알파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바로 뭐가 됩니까? 요 길이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겠어요. 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냐면 여기 요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너무 기니까 이만큼 빼야 되겠습니다.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하면 된다고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오일러 공식에서 유도한 거하고 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코사인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코스 사인 사인인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덧셈만 했는데 우리 뺄셈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부터 우리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려면 베타 자리에 전부 다 마이너스 베타만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됩니까? 이건 코사인 베타죠. 우함수니까.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베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됩니까? 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하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베타 자리를 마이너스 베타 넣는데 요건 부호가 그대로 있고 요건 부호가 반대 여기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봤더니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두 개의 곱셈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알파는 무엇과 같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 하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빼기 2분의 베타를 두 개를 더해 놓으면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알파가 되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베타가 없어지고 알파가 됐습니다. 그 여기 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요 베타만 남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인 알파 사인 베타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요거를 요 전체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요거를 풀 수 있죠. 그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첫 번째 식으로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앞에 두 항은 똑같은데 여기에는 두 항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거 없어져서 요 앞에 2를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2 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습니다.
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도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코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한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또 이제 풀었으면 자 이렇게 두 항으로 되고, 두 번째 걸 풀었으면 요것도 이렇게 두 항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거 없어지고 앞에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만 남으니까 2배 코사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다음에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요 마지막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 두 파동의 중첩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두 파동을 중첩시켜 보냐면 파장과 주기, 파장이 같으면 주기도 같죠. 그래서 파장이 같고 진폭이 같은, 근데 위상만 다른 두 파동. 그래서 파장이 같고 위상만 다른 두 파동은 첫 번째 파동을 이렇게 표시한다면 두 번째 파동은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요만한 위상차만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같죠. 요 두 개를 이제 더할 텐데, 이 두 개 더할 때 어떤 식을 쓰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구한 요거 사인 함수를 했으니까, 요거 만약에 코사인 함수로 표현했다면 코사인을 더한 거 해야 되겠죠. 요 사인 함수니까 바로 요걸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동을 더하면 이걸 중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파동 1과 파동 2를 중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했어요. 이 두 개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kx-오메가-t가 알파고, 그 다음에 kx-오메가-t 마이너스 파이가 베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처음에 사인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은 요거 이 kx-오메가-t는 같으니까 더한 다음에 이제 둘로 나누니까 역시 kx-오메가-t가 되겠죠. 그리고 요놈만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알파 빼기 2분의 베타 하면 요 앞에 거는 빠지겠습니다. 요 앞에 kx-오메가-t는 없어지고 요놈만 뭐가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여기서 한 이 2배의 a하고서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다음에 사인 kx-오메가-t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가만히 보세요.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kx 빼기 오메가 t, 이게 바로 x와 t에 의존하는 항이죠. 요건 그냥 위상차죠. 근데 앞에 있는 요건 뭡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진폭이다. 두 개의 파동을 합했을 때 진폭이 처음에 파동이 A인 두 개의 파동을 더했는데 진폭이 2A 코사인 2분의 파이로 바뀌었거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파동인데, 이 파동에서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파동의 위상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첩된 파동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첩된 파동의 진폭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파동이 물론 처음에 그 진폭하고 그 다음에 위상차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중첩된 파동의 진폭을 보면 자,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위상차가 파이의 짝수배면, 그러면 요 파이자리에다 짝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n 파이 하면 이게 파이의 짝수배입니다. 그리고 2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코사인 n 파이가 되죠. 그냥 코사인 n 파이가 되면 n은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n은 2면 플러스 1이고 이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자, 이 진폭은 요 앞에 있는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2a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건 진폭이 2a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폭이 2배가 됐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파동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세기 두 개의 중첩된 파동의 진폭은 원래 처음 하나하나의 진폭의 4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위상차가 파이의 짝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두 개가 만났는데 위상차가 그 파이의 짝수배면 그놈이 4배가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강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상차가 파이의 홀수배면 여기다가 홀수를 썼으니까 2n 더하기 1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파이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는데 요 2분의 파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요 놈은 항상 0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파동 두 개가 만났는데 진폭이 세기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두 개를 만났을 때 4개가 될 수도 있고 0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상쇄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요 두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볼 것 같으면 파동 1이 이렇게 생겼고 두 개가 지금 진폭과 주기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파동 2도 진폭과 주기를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진폭만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기는 4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강 간섭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파동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파동이 위상차가 파이의 홀수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세기도 어떻게 진폭이 0이 되고 세기도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쇄 간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만났는데 네 개가 되기도 하고 최대 네 개가 되기도 하고 최소 0개도 되기도 하는 이 간섭 현상. 이 간섭 현상은 파동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을 우리가 입자와 파동으로 구분한다면 입자의 경우에는 두 개가 만나도 역시 두 개죠. 근데 파동의 경우는 두 개가 만나서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만나서 0개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간섭 현상. 이거는 입자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파동에서만 일어난다. 파동이 갖고 있는 특징, 성질 중에 하나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파동인지 입자인지 뭐 돌멩이가 입자다라고 하는 건 금방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물결파가 파동이다라고 하는 건 금방 아는데 보고도 잘 알 수가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고 잘 알 수 없는 게 있을 때는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그놈이 간섭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섭은 파동에서만 일어나는 고유한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파동의 중첩과 간섭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17세기에 벌써 이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이제 안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면 호이겐스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호이겐스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